목회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된 목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정기 세미나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필리핀 복싱 영웅 파키아오가 최근 동성애자 비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도 예외일 수 없는 동성애 논란. 필리핀은 어떤 분위기인지 현지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북한 관련 이슈로 함께하는 통화라 한반도. 오늘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북 제재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고려대 남광규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답답하게 표류했던 선거구 획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되면서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국제관계는 국제관계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리 당내에만 몰두해서 이합 집산한 사람이 아닌 대의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는 일꾼을 잘 가려내야겠습니다. 그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정기 세미나가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미래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그 실제적 대안을 주제로 성령 사역과 제자 훈련, 다음 세대 등 다양한 사계 영역을 새롭게 살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유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7회 친미준 정기 세미나 둘째 날, 교회 안의 소그룹 만들기와 사역 정착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 김중식 목사는 먼저 우리 시대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건강이라며 건강을 무시하고 성장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교회가 건강도 잃고 성장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9가지의 기초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고 세우는 일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일꾼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목사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워진 주님의 제자가 많아야 되는데 오늘날 제자보다는 그냥 자기중심적인 무리가 많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문제가 결국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약하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재영 목사는 미래목회 리더십 패러다임을 제목으로 주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진 목사는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생겨나고 미디어가 변화하며 1인 체제의 강력한 리더십이 힘을 잃어가는 등 목회 현장과 리더십 문화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진재영 목사는 무엇보다도 미래 목회의 리더십은 목회 크기의 중요성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깊게 끼치는 것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단순히 큰 목회, 큰 사역,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가. 이 깊은 영향력이 이제는 진짜 중요한 사역이 되어져 버리신 거죠.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마련한 세미나를 통해 참된 목회의 의미와 대안을 찾을 뿐 아니라 영적 교제와 나눔의 시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그 밖의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전 민주당 총재였던 고 이기택 성도의 장례 예배가 지난 24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목회자, 성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장례 예배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집례했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설교에서 고인은 국민에게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다며 하나님께서 고인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 목사는 고인의 자녀들 모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례 예배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전 총재는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한 뒤 4.19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7일부터 시리아의 공식 휴전을 합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전쟁의 가장 큰 후유증은 바로 난민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레바논은 시리아의 난민이 몰려들면서 인구가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이웃들을 섬기는 귀한 손길이 있어서 난민 아동들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Just across the border from Syria, Lebanon is home to around 4 million people. Since the crisis began, more than 1 million refugees have poured into the country, increasing its population by 25%. That's equivalent to the U.S. taking in 80 million people. More than 50% of these refugees are under the age of 17. Children forced to leave their homes, families, and education behind. They've been mov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seeing all the suffering and living in small tents. Despite initiatives from UNICEF and the UN, thousands of these children remain out of school. That lack of education makes them prime targets for terrorist groups to exploit and recruit. I don't want to stay home. I want to learn, because if someone when I grew up talks to me in English or in Arabic, I want to be able to answer. A whole generation of Syrian children have had to flee their homes to come here and live in squalor and go at risk of going their whole lives being uneducated. But CBN partner Heart for Lebanon is giving these kids a chance to take their situations from desperation to hope. In hope centers located near refugee camps, Heart for Lebanon offers free education taught by Christian teachers. They start seeing that they are valuable. It does create a big difference in their life. Denise, a Hope Center teacher, says the key is teaching the kids the Bible and providing a secure environment. We met kids at the beginning. They were aggressive, they were sad, they were mad, angry, and we start slowly seeing how much their life has been changed. Many had never met a Christian before attending the school. We really like it here. The school here is much better than the school in Syria. Besides English, math, and art, we learn from the Bible about Jesus. And our teacher always tells us that we should pray, and she believes that Jesus can help us and help us go back to Syria one day. Even the prospect of learning brings back painful memories. For students like Batul and her brother O'Day, Syrian school meant harsh discipline and frequent stick beatings. All the schools in Syria hit kids. Some kids don't understand. Syrian teachers just hit us because they can't take it and don't have patience. I have a heart problem. There are things that I can't do. So the teacher used to put me on the ground. He would hold a stick and hit me while I'm on the ground. In the midst of everything going on in these kids' lives, this school serves as a sanctuary, telling them about the love of Jesus and promising them hope of a better future. When Omar came here 6 months ago, he told teachers his dream was to become a terrorist. For the teacher, it was a shock, But I remember I said to the teacher, let's wait and see what later he's going to know after we teach him what we're teaching him and show him love. Now he wants to be a policeman. Denise sees many of the kids grow not only in their education, but in their relationship with Jesus. I truly believe that God is at work, and if they come, they will be blessed by what's happening here in this place. Please pray that these kids will be able to meet Jesus before they leave from here. The children value the addition of Jesus to their education too. I like learning about Jesus. I got shells from the beach and I made a cross out of shells in my home. We don't want to hear what people say. We believe in God that one day we are going to go back to Syria. Even Muslim parents appreciate the Christian education and are overjoyed with the compassion Heart for Lebanon has shown their families. I'm very happy. I'm extremely happy that they're in the school. If we're Christians or Muslims, we all respect each other and we're different religions, but we respect that. We've only seen love and respect from Heart for Lebanon. Batul and O'Day's mother says she loves the kindness shown to her children and prefers the Hope Center to their former school. It is much better. The teachers are kinder. They are warm to the children, and that matters. This is very good for the children. They learn about a religion other than Islam. Denise recognizes that by reaching the children, they can also minister to their entire families.
They are so precious in God's eyes, and God has sent them to us. And we need to show them the love of Christ. 필리핀에서 복싱의 전설로 통하는 선수가 바로 파키아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선수의 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파키아오가 동생을 비판한 것으로 곤경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필리핀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일준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일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였죠? 파키아오 선수가 동생 관련 발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미 보도로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난 16일 파키아오는 필리핀 방송사인 TV5와의 인터뷰 중 동성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파키아오는 자신의 동성애에 대한 소신을 이야기했는데 동성애자를 동물과 비교하면서 동물만도 못하다는 발언을 해서 그것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자 파키아오는 공식적인 사과의 글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소신 발언하는 건 좋은데 인신공격성 발언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공식적인 사과를 피하긴 했지만 본인의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피력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키아오는 더불어 자신의 신앙적 소신을 함께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 결혼에 반대한다는 나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네. 그러나 성소수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란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라고 본인의 신앙적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오는 5월에 있는 상원 의원 선거를 겨냥해 보수주의의 표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긴 하지만 파키아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그의 신앙의 삶을 보면 이는 오로지 본인의 신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네. 사실 파키아오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에서 파키아오는 영웅에 준한 사람입니다. 네. 원래 파키아오도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자신이 권투를 하는 이유라고 밝히고 필리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키아오는 자신의 과거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태풍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등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네. 동성애 문제는 어느 나라나 큰 이슈로 놓여져 있는데요. 필리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인데요. 필리핀은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사랑과 박애의 정신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어린 아이들조차 게이와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성경은 한 가지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키아오의 발언으로 인해 필리핀에 있는 개신교와 선교사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여겨집니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필리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길과 방향이 되어져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들어야 할 것과 봐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인데요. 이 진리가 가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 기도하며 노력해야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하라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제사회가 북한을 향해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는 와중인데요. 미국 대북 제재안이 지난 22일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북한이 첫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요. 네, 북한에 대한 이제 대북 제재죠. 유엔에서 이제 아마 곧 이제 아마 마련될 것 같은데 미국은 이미 벌써 상하원에서 대북 제재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사인을 함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발효가 됐는데요. 우선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우선 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정부, 은행으로 하여금 그 제재를 확대하는 이른바 이제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이 금융 제재를 이제 가동했기 때문에 아마 저 강력한 내용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그 핵무기 개발 또 북한의 그 인권 유린에 가담한 개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제재 또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역시 제재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북한의 그 지하자원,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내용에도 역시 그 제재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만을 겨냥한 첫 번째 대북 제재 법안이다.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내용도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가소로운 짓이다. 뭐 이렇게 북한의 어떤 그 미국의 대북 제재 법안에 대해 가지고 아주 일축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핵을 개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 핵 병진 노선, 경제 병진 노선을 가지고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한이 1월 그 달에 그 핵실험을 하기 전에 작년 12월 달에 그 평화 협정을 논의하자라고 미국 측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북미 사이에 한번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 평화 협정은 북한이 뭐 늘 주장해 왔던 것이죠. 작년에도 이제 10월 달, 11월 달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인데, 근데 북한이 그 핵실험을 앞두고 미국에 대해서 평화 협정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미 이제 핵실험을 하기로는 작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을 미국에게 좀 떠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또 미국도 북한이 그 비핵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뭐 만나는 봤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런 뭐 북한의 주장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뭐 그런 어떤 그 일이 북한이 핵실험 하기 전에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맹비난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참으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아주 그 욕설이죠. 또 우리 그 최고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노동신문 같은 경우는 뭐 일면 전체를 가지고 거의 뭐 비난하는 기사를 담고 있고 또 그 조선 중앙 TV를 통해서도 정말 그 뭐 우리가 듣기 참 민망스러운 뭐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달러는 얼마 안 된다. 우리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호기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김정은이 그 군사 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뭐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김정은이 그 노동당 그 중앙청사에서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필요연 그 연회를 여는데 그게 좀 사진이 좀 조작된 것이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지금 뭐 F-22까지 들어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미국의 어떤 그런 북한에 대한 공세에 대해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규모 연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사진이 보니까 좀 이제 조작된 어떤 그 흔적이 보인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뭐 미국의 그런 아주 그 전략 자산이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김정은도 상당히 그 신변에 어떤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좀 자신 있게 그런 모습을 좀 또 연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안보리 대북 제재 1월부터 계속 말이 나왔었는데 채택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국가들 사이에 좀 이견이 있죠.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이게 기술적으로 북한이 이제 이미 3번의 핵실험을 했고 이번에 4번 핵실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한 그 제재가 또 3개가 지금
가동 중입니다. 네. 그 세 개도 더 플러스 해가지고 부과해서 제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좀 세밀하게 북한에 대한 그 제재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또 그렇게 크게 늦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네.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좀 그동안 좀 특히 이 경제 제재, 금융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의 어떤 요구하는 내용하고 중국이 좀 잘 맞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지난 그 2월 달에 이번 2월 달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는 중국의 태도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좀 절충점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유엔의 대북 제재가 조만간 아마 요 며칠 내로 뭔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그 전망이 이제 상당히 지금 높죠. 네, 네.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아무래도 대북 제재의 가장 큰 효과는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제일 키인 것 같은데요. 네. 중국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중국은 이제 그동안 세 차례 그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안이 유엔에서 나왔는데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기권을 했습니다. 사실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2012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부터는 중국도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에 참여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이 좀 강한 네. 좀 실효성 있는 제재 내용을 담는다 하니까 또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좀 적극적으로 돌아서 가지고 아마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정도 좀 타협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중국 정부도 북한에 대한 그 대북 제재, 유엔 제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거의 확실히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이 대북 제재 법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양자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도 이제 개성 공단을 중단했고 일본도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런 송금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그 양자 간의 개별 국가들 차원의 제재를 했는데 네. 중국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죠. 네. 그게 사실 그것도 이번 대북 제재에서 아주 중요한 그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중국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에 많은 그 북한의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중국 내 그 북한 식당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뭐 합법적인 건 제하고 사실 불법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또 중국과 북한의 국경 사이에 불법 밀무역도 상당히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제대로 법에 의거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은 그게 상당히 북한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참가하는 건 확실한데 네. 중국 자체의 대북 제재를 또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한미 양국이 현재 북핵 확장 억제 연습, 영어로 이제 TTX라고 하는 그 운영 연습을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일간 이제 실시를 네. 하게 됩니다. 이 목표는 유사시 북한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핵을 발사한다거나 아니면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또 발사의 어떤 징후가 보일 경우 사전에 이것을 포착해가지고 네. 한미가 이제 공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응해 나가는 어찌 보게 되면 이제 북한의 어떤 그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좀 선제적으로 선제적인 타격을 이제 목표로 하는 그럽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네. 대량 살상 무기가 이제 그 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네. 이번 그 한미 연합 훈련에서는 작전 계획 501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그 가상 작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 다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 어떤 유사 사항을 가지고 다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그 한미 간의 연합 훈련을 네.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 미군이 아마 작년보다는 5배나 많은 해병 한 8,000여 명이 예. 아마 이번 한미 연합 훈련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지만 거기에 투입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훈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 김정은에 대한 참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네.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을 빨리 포착을 해가지고 네. 여차하면 그냥 이게 사살하는 그 훈련도 이제 한 해 그 들어가는 것이죠. 바짝 긴장하겠네요. 북한.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가능한 모든 상황을 다 상정해가지고 네. 한미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강한 이런 그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네. 동시에 북한이 어떤 그런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네. 그런 훈련이 이번에 아주 강하게 시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네. 다각도로 대북 제재는 이루어질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향후 대북 제재의 방향과 과제 어떻게 보시는지? 예, 역시 이제 우선은 이제 유엔에서 이제 대북 제재 내용이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엔에서 나온 대북 제재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아마 국제사회가 동참을 해가지고 북한에 네. 대한 제재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개별 국가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역시 그 중국이 좀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네.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이제 북한의 노동자들 뭐 식당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북한의 그런 그 잘못 부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역시 하고 또 하나 이제 그 미국이 그 대북 제재 법안에 담은 내용이 그 광물 자원, 지하 자원에 대한 광물 제재 자원. 이거였는데 사실 북한의 그 수출품의 그 한 반 이상은 지하 자원을 네.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무연탄이나 철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좀 제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약간 실효성이 있어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북한의 대외 무역이 주로 중국인데 물론 이제 달러도 결제하는 수단도 있겠지만은 주로 북한이 필요한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또 가져오는 일종의 좀 네. 물물 교환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이게 북한으로 들어가는 달러를 가지고 이게 좀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좀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유엔 그다음에 개별 국가 차원에서 좀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아마 그 대북 제재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또 이번에 나오는 그 북한에 대한 제재는 상당히 그 강한 제재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 뭐 아무리 자신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또 자신들이 뭐 자력갱생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네. 왜냐하면 이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주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미 연합 또 그 전력 자산이 총 출동되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의 어떤 무슨 권위나 또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면서 기반을 강화했을지는 모르지만은 네. 이 외부적으로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북한이 상당히 더 어려운 상황에 지금 또 처해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향후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잘하면 정말 북한의 어떤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현실과 또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꽤 추웠는데요.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봄 평년보다 따뜻하고 황사도 평년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3월은 맑고 온화한 날이 많겠다고 하는데요. 춘 3월에는 나라 안팎으로 꼭 막혀있는 관계들도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